현재 유럽 전역이 에너지 비상사태로 인해 사상 초유의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유럽으로 넘어가는 가스 에너지 전부를 차단하겠다. 유럽 가스관의 40%를 쥐고 있던 러시아. 러시아는 공급을 무기로 대륙을 뒤흔들고 있었죠. 옆나라 미국은 더했습니다. 기회를 노린 미국이 협상에 약해진 유럽 각국에 장기 계약을 요구하며 협박한 것이었죠. 두 강대국 사이에서 선택이 아닌 굴복을 강요받는 상황. 그런데 어느 순간 독일의 항구에 국기가 펄럭이는 거대한 선박 실루엣이 들어오며 판도가 갑자기 역전된 것이었는데요. 그 판에 치고 들어온 건 자원 강국도 아니었던 대한민국. 이후 유럽 27개국 전부 미국과 러시아는 쳐다도 보지 않고 한국에 줄을 서기 시작했습니다. 유럽이 자존심을 싹 다 내려놓고 생존을 택하게 된 이유. 도대체 한국은 어떤 강력한 것을 꽉 쥐고 있었던 걸까요? 이야기를 시작하기 앞서 사연 속의 제작에 힘이 되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한국을 응원하신다면 대한민국 화이팅! 이라고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장률 26%입니다. 남은 시간은 길어야 6주죠. 새벽 3시 42분 브뤼셀 EU 긴급 대응 회의실에서 울려 퍼진 이 한마디가 회의실 전체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무거운 결정의 순간을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제 앞 책상 위에는 두 개의 문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하나는 모스크바에서 온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워싱턴에서 온 것이었습니다. 러시아 외무부가 발표한 성명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추가 제재가 유지될 경우 우리는 모든 잔여 가스 공급 계약을 즉시 재검토할 것이다. 재검토라는 단어는 외교적 수사였습니다. 실제로는 전면 차단을 의미했습니다. 러시아는 밸브를 잠그겠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미국 측에서 온 비공식 문건은 더 직접적이었습니다. 15년 장기 LNG 구매 계약을 요구하면서 가격 상한선은 보장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무역 및 관세 협상과 연계 가능성을 암시하는 문구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전략적 동맹의 책임이라는 표현이 문서 곳곳에 박혀 있었습니다. 미국은 계약서에 서명하라고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동맹이라면 당연히 해야 한다는 투였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브뤼셀의 겨울 하늘은 어둡고 무거웠습니다. 회의실 안쪽에서는 각국 대표들이 긴급 협의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독일 가스 저장률은 26%였습니다. 기상청은 체감온도 영하 15도의 혹한을 예보했습니다. 산업계에서는 이미 가스 배급 제한 검토 문건이 회람되고 있었습니다. 철강 공장과 화학 공장의 가동을 멈춰야 할지도 모른다는 최악의 시나리오였습니다. 저는 에너지 시장 선물 가격 그래프를 들여다봤습니다. 러시아의 성명 발표 직후 유럽 에너지 시장은 폭발했습니다. 선물 가격이 급등했고 전력 도매가는 18% 폭등했습니다. 시장은 공포에 질려 있었습니다. 모스크바에서 온 문서를 다시 펼쳐봤습니다. 공급 안정은 상호 존중을 전제로 한다. 존중이라는 단어 뒤에 숨겨진 의미는 명확했습니다. 제재를 풀어라. 노르트 스트림을 다시 가동하라. 우리 조건을 받아들여라. 사실상 정치적 압박이었습니다. 러시아는 가스를 무기로 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무기 앞에 무방비로 서 있었습니다. 회의실에서 동유럽 국가대표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우리는 러시아와 협상해야 합니다. 겨울을 버틸 수 없어요. 서유럽 국가대표가 반박했습니다. 그건 굴복입니다. 우리가 제재를 포기하면 러시아는 더 강해질 겁니다. EU 내부는 분열되고 있었습니다. 같은 편이라고 생각했던 동맹국들 사이에서도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워싱턴 문건을 다시 펼쳤습니다. 15년 계약, 가격 상한선 미보장, 무역 협상 연계. 미국은 우리를 구원하려는 게 아니었습니다. 미국은 우리에게 새로운 의존을 강요하고 있었습니다. 러시아 의존에서 벗어나 미국 의존으로 옮겨가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선택권이 없었습니다. 모스크바는 밸브를 잠그겠다고 했고 워싱턴은 계약서에 서명하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선택이 아니라 굴복을 강요받고 있었습니다. 회의는 새벽 5시까지 이어졌습니다. 결론은 나지 않았습니다. 각국은 자국의 이익을 먼저 계산했고 EU 전체의 에너지 안보는 뒷전으로 밀려났습니다. 저는 지친 몸을 이끌고 회의실을 나왔습니다. 복도 창문 너머로 브뤼셀 항구가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멀리 빌헬름스하펜 방향이 어렴풋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곳에는 거대한 선박 한 척이 정박해 있었습니다. 300m급 부유식 LNG 제기화 설비였습니다. FSRU라고 불리는 설비였죠. 어둠 속에서도 그 거대한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선박 측면에는 한국조선소 로고가 희미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는 그 배에 큰 기대를 걸지 않았습니다. 임시방편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러시아 가스가 끊긴 상황에서 급하게 들여온 대체 수단일 뿐이라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에너지 주권이라는 단어가 허상일지도 모른다. 우리는 독립적이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항상 누군가의 밸브에, 누군가의 계약서에, 누군가의 조건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장 탱크는 26%였습니다. 남은 시간은 길어야 6주였습니다. 유럽의 겨울이 코앞까지 다가와 있었습니다. 며칠 후 저는 빌헬름스 하펜 항만 통합 통제실로 향했습니다. 긴급 기술 브리핑이 소집되었기 때문입니다. 독일 에너지청, 항만청, 운영사, 기술팀이 모두 모였습니다. 안건은 명확했습니다. FSRU 재기화 안정성 및 공급량 검증. 우리는 그 배가 실제로 유럽의 겨울을 버틸 수 있는지 확인해야 했습니다. 통제실에는 거대한 모니터들이 늘어서 있었고 실시간 데이터가 화면을 가득 채웠습니다. 재기화 용량, 압력 수치, 온도 변화, 공급량 예측치. 기술팀 책임자가 브리핑을 시작했습니다. 이 FSRU의 예상 최대 재기화 용량은 연간 50억 제곱미터입니다. 50억. 숫자만 들으면 큰 것처럼 들렸지만 저는 냉정하게 계산했습니다. 독일 전체 연간 가스 수요는 약 800억 제곱미터였습니다. 50억은 그중 6% 남짓이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건 임시 처방일 뿐이다. 기술팀은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LNG는 영하 162도의 극저온 상태로 저장됩니다. 이를 다시 기체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특수 니켈강 소재가 적용됩니다. 영하 162도. 그 숫자가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 온도를 견디는 소재를 만들고 그 안에서 안정적으로 가스를 재기화한다는 것은 결코 간단한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열교환 효율은 기존 육상 터미널 대비 5% 개선되었습니다. AI 기반 재기화 최적화 시스템이 가동 중이며 예상 1 공급량 오차율은 0.8%입니다. 오차율 0.8%. 저는 그 수치를 보고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에너지 공급에서 오차율 1% 미만은 매우 안정적인 수준이었습니다. 특히 해상에 떠 있는 부유식 설비에서 이 정도 정밀도를 유지한다는 것은 예상 밖이었습니다. 기술팀은 또 다른 자료를 펼쳤습니다. 계약 체결부터 인도까지 총 27개월이 걸렸습니다. 당초 예상보다 4개월 단축되었습니다. 27개월. 저는 EU 내부 메모를 떠올렸습니다. 한국조선소 일정 준수율 98% 이상. 약속을 지켰다는 것이었습니다. 에너지 인프라 프로젝트에서 납기를 지킨다는 것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공급망, 기술력, 관리 능력 모든 것이 맞아떨어져야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저는 화면에 표시된 데이터를 계속 들여다봤습니다. 재기화 압력 변동 그래프는 거의 직선에 가까웠습니다. 정박 후 가동 준비 기간도 6개월 단축되었다는 보고였습니다. 기존 육상 터미널은 건설부터 가동까지 최소 3년 이상 걸렸습니다. 그런데 이 배는 정박하자마자 몇 개월 내에 가동이 가능했습니다. 회의실에서 한 참석자가 질문했습니다. 중국산 대안도 검토했습니까? 에너지청 담당자가 자료를 꺼냈습니다. 검토했습니다. 가격은 18%에서 20% 저렴했습니다. 그러나 평균 인도 지연 사례가 다수 존재했고 사이버 보안 인증이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또 다른 보고서가 화면에 띄워졌습니다. 제어 시스템의 외부 의존성이 높다는 분석도 있었습니다. 에너지 인프라 핵심 제어 시스템은 정치적 리스크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격이 싸다는 것은 매력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에너지 안보에서 가격만 보고 결정할 수는 없었습니다. 제어 시스템이 외부에 의존한다는 것은 곧 취약점을 의미했습니다. 러시아가 가스 밸브를 무기로 쓴 것처럼 제어 시스템도 무기가 될 수 있었습니다. 보안 브리핑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현 상황에서 우리는 더 이상 실험할 여유가 없습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모험할 시간이 없다. 브리핑이 끝난 후 저는 항구로 나갔습니다. 바다 위에 떠 있는 거대한 FSRU가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300m가 넘는 선체는 압도적이었습니다. 제기화 설비에서는 하얀 수증기가 피어올랐습니다. 영하 162도의 LNG가 기체로 전환되면서 발생하는 현상이었습니다. 한국 기술진들이 조용히 점검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크게 떠들지 않았습니다. 선언도 없었고 협박도 없었습니다. 그저 묵묵히 자신들의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선박 측면에 새겨진 로고를 다시 봤습니다. HD 현대조선, 한국이, 솔직히 말하면 저는 한국을 잘 몰랐습니다. 조선 강국 정도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배를 잘 만드는 나라,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항구에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정도면 생각보다 정밀하다. 통제실로 돌아와 데이터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오카율 0.5블라수트, 납기 27개월, 일정 준수율 98%.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FSRU 제기화 안정성 평가 예상보다 높은 신뢰도 확인. 문장을 쓰면서 저는 조심스럽게 인정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가진 자산 중 가장 예측 가능한 건 저 배다? 러시아는 협박했습니다. 미국은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이 배는 말이 없었습니다. 정치적 선언도 외교적 압박도 없이 그저 조용히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바다 위에 떠있는 거대한 선박. 그 배는 파도 위에서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제기화 설비는 24시간 가동되고 있었고 가스는 끊임없이 공급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정치가 멈춰도 이 시스템은 멈추지 않는다. 그날 밤 저는 보고서 마지막 문장을 이렇게 적었습니다. FSRU는 임시 대응 수단을 넘어 전략적 검토가 필요한 자산으로 평가됨. 아직 확신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의심이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어쩌면 저 배는 단순한 임시 방편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숫자가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듣기 시작했습니다. 혹한 경보가 발령된 것은 그로부터 2주 후였습니다. 북부 독일 전역의 체감온도 영하 18도 한파가 예보되었습니다. 기상청은 이번 한파가 최소 일주일은 지속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에너지청 긴급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난방 수요가 평소보다 22%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전력 도매가는 다시 급등하기 시작했습니다. 산업계에서는 긴급 경고 메시지가 발송되었습니다. 공급 압력 유지 실패 시 단계별 산업 제한을 시행한다. 철강 공장과 화학 공장의 가동을 멈춰야 할 수도 있다는 의미였습니다. 독일 경제의 심장부가 멈출 수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통제실에 상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오늘 밤이 진짜 시험대였습니다. FSRU가 실제로 극한 상황에서 버틸 수 있는지 확인해야 했습니다. 저녁 기법 시 난방 수요가 급증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니터 화면의 그래프가 급격히 상승했습니다. 가정용 난방, 상업용 건물, 공공시설 모두 최대 용량으로 가동되었습니다. 통제실 책임자가 보고했습니다. 현재 공급 압력 유지 중입니다. 하지만 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저는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압력 수치가 천천히 하락하고 있었습니다. 아직 위험 수준은 아니었지만 추세가 좋지 않았습니다. 밤 10시 FSRU 최대 제기화 모드 전환 지시가 내려졌습니다. 7% 가동. 시간당 공급량을 20% 증대시키는 결정이었습니다. 기술팀이 긴장된 목소리로 보고했습니다. 열교황이 부하가 한계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한계에 근접한다는 것은 시스템이 과부하 상태라는 의미였습니다. 만약 열교환기가 멈추면 제기화 과정이 중단됩니다. 제기화가 중단되면 가스 공급이 끊깁니다. 가스 공급이 끊기면 난방이 멈춥니다. 그리고 독일의 겨울밤은 영하 18도였습니다. 화면에 AI 시스템 자동 최적화 작동 신호가 떴습니다. 시스템이 스스로 부하를 조절하고 있었습니다. 압력 수치를 실시간으로 분석하면서 제기화 속도를 미세 조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새벽 1시 통제실에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모든 사람이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압력 수치가 순간적으로 흔들렸습니다. 저던슈, 그 짧은 순간이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만약 압력이 계속 떨어지면 비상 프로토콜을 가동해야 했습니다. 산업 가동 중단, 난방 제한 조치, 최악의 시나리오였습니다. 하지만 0.3초 후 수치는 돌아왔습니다.
AI 시스템이 자동으로 보정했습니다. 열 교환 효율을 즉시 재조정하면서 압력을 안정화시킨 것입니다. 기술팀 책임자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압력 안정화 확인. 시스템 정상 작동 중입니다. 저는 의자에 등을 기댔습니다. 긴장이 풀리면서 온몸에 땀이 배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또 다른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미국산 LNG 운반선 입항 지연. 악천후로 인해 12시간 지연된다는 통보였습니다. 원래 계획이라면 새벽에 도착해서 재고를 보충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계획은 무너졌습니다. 에너지청 담당자가 급하게 보고했습니다. 대체 공급 계획을 가동해야 합니다. 기존 재고와 FSRU 재기화량으로 버텨야 합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항상 공급자 눈치를 봐야 했다. 러시아는 밸브를 잠갔고 미국은 배를 늦췄습니다. 공급자는 바뀌었지만 우리의 처지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수동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FSRU가 있었습니다. 새벽 4시, 가장 추운 시간대가 찾아왔습니다. 난방 수요는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저는 화면을 뚫어지게 바라봤습니다. 압력 수치는 목표 범위 내에서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재기화량은 안정적이었습니다. 공급은 끊기지 않았습니다. 새벽 6시, 첫 햇살이 비쳤을 때 최종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야간 최대 수요 대응 완료, 산업 가동 중단 조치 보류, 난방 제한 미실시, 공급 압력 목표치 유지 성공. 독일 산업부 장관이 공식 발언을 냈습니다. 오늘은 넘어갔다. 하지만 저는 달리 생각했습니다. 넘어간 게 아니라 버텨냈다. 우리가 능동적으로 대응했고 시스템이 작동했고 공급이 유지되었습니다. 철강 공장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화학 공장도 가동을 계속했습니다. 독일 가정의 난방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작성하지 않고 직접 항구로 향했습니다. 새벽 바다는 고요했습니다. FSRU 갑판 위로 하얀 수증기가 계속 피어올랐습니다. 재기화 설비는 여전히 가동 중이었습니다. 한국 기술진들이 조용히 점검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밤새 최대 부하로 가동했는데도 그들은 침착했습니다. 저는 선박 측면 로고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HD 현대조선, Republic of Korea. 그 순간 저는 인정했습니다. 이건 임시 방편이 아니었다? 이 배는 유럽의 겨울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정치적 협상도 없이, 외교적 압박도 없이 그저 묵묵히 제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러시아는 밸브를 잠갔고 미국은 배를 늦췄습니다. 그런데 이 배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0.3초 동안 흔들렸지만 다시 돌아왔습니다. 시스템은 스스로 회복했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건 정치가 아니라 기술이다. 그날 아침 저는 보고서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FSRU 첫 실전 시험 통과, 극한 조건에서 안정성 입증, 그리고 마지막 문장을 추가했습니다. 전략적 자산으로서 추가 검토 필요. 의심은 거의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완전한 확신은 아직 아니었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 후 브뤼셀 에너지안보위원회에서 긴급 전략회의가 열렸습니다. 안건은 FSRU 추가 도입 여부였습니다. 독일의 성공 사례가 보고되면서 다른 EU 회원국들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프랑스, 네덜란드, 폴란드 모두 FSRU 도입을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회의실 분위기는 예상과 달랐습니다. 일부 위원이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한국 기술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것 아닙니까? 또 다른 위원이 거들었습니다. 중국산 대안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가격 경쟁력이 있습니다. 저는 회의실 공기가 무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의존이라는 단어가 다시 등장했습니다. 우리는 러시아 의존에서 벗어나려고 몇 년을 싸웠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국 의존을 만들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의심이었습니다. 저는 자료를 펼쳤습니다. 최근 사이버 보안 경고 보고서가 제 손에 쥐어져 있었습니다. 러시아발 사이버 공격 시도가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LNG 제어 시스템을 겨냥한 공격이 여러 차례 포착되었습니다. 보안팀이 중국산 시스템 도입 시 리스크 시나리오를 분석했습니다.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제어권 외부 의존도 높음, 정치적 리스크 존재. 반면 한국산 AI 제어 시스템은 독립 서버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핵심 제어권이 외부에 노출되지 않는 구조였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가? 그게 핵심이다. 의존이라는 단어는 감정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제 질문은 달랐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가? 회의가 진행되는 동안 미국 외교 채널에서 압박이 들어왔습니다. 장기 구매 계약을 재촉하는 메시지였습니다. 공급 안정은 신뢰의 문제입니다. 미국산 LNG 비중을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뢰라는 단어 뒤에는 압박이 숨어 있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공급자는 바뀌어도 압박은 사라지지 않는다. 러시아는 정치적 압박을 했고 미국은 경제적 압박을 하고 있었습니다. 형태만 다를 뿐 본질은 같았습니다. 그때 중국 조선사에서 제안서가 도착했습니다. FSRU 건조 제안이었습니다. 가격은 한국산보다 20% 저렴했습니다. 납기는 32개월 예상, 표면적으로는 매력적인 조건이었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니 문제가 있었습니다. 기술 검증 데이터가 일부 누락되어 있었습니다. 실제 운영 사례가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정치적 리스크 보고서가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EU 정보기관의 평가였습니다. 제어 시스템 보안 등급 미흡, 외부 접근 가능성 존재. 회의실에서 논쟁이 격화되었습니다. 경제성을 주장하는 쪽과 안보를 주장하는 쪽이 충돌했습니다. 우리는 재정 위기입니다. 20% 절감은 무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에너지 인프라가 해킹당하면 어떻게 합니까? 저는 두 주장을 모두 이해했습니다. 경제도 중요했고 안보도 중요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다른 관점에서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가격도 국가도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선택권이었습니다. 저는 전략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이렇게 정했습니다. 공급국이 아니라 선택권을 확보해야 한다. 보고서 핵심 내용은 명확했습니다. FSRU는 특정 가스 공급자에 종속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육상 터미널과 달리 FSRU는 이동 가능한 자산입니다. 러시아 가스를 받을 수도 있고 미국 LNG를 받을 수도 있고 카타르나 호주산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공급자를 바꿀 수 있다는 것은 곧 협상력을 의미했습니다. 고정된 파이프라인은 협상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움직일 수 있는 설비는 협상 무기가 됩니다. 계약 조건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배를 다른 곳으로 옮기면 됩니다. 가격이 너무 높으면 다른 공급자를 찾으면 됩니다. 이것이 진짜 에너지 안보였습니다. 저는 보고서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한국은 우리에게 가스를 팔지 않는다. 선택권을 판다. 그 문장을 쓰는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의존이라는 단어는 잘못된 프레임이었습니다. 우리가 확보해야 하는 건 특정 국가가 아니라 전략적 자율성이었습니다. 러시아 가스에 의존했을 때 우리는 선택권이 없었습니다. 파이프라인은 고정되어 있었고 공급자는 하나뿐이었습니다. 밸브를 잠그면 우리는 속수무책이었습니다. 하지만 FSRU는 달랐습니다. 이동할 수 있고 공급자를 바꿀 수 있고 조건을 협상할 수 있었습니다. 회의에서 저는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우리는 한국에 의존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유연성을 확보하는 겁니다. 일부 위원이 반론했습니다. 하지만 FSRU를 만들 수 있는 나라가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저는 대답했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그건 기술력의 문제입니다. 한국은 그 기술을 증명했습니다. 27개월 납기, 오차율 0.8%, 극한 조건 안정성. 이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능력의 문제입니다. 또 다른 위원이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중국은요? 저는 보안 보고서를 펼쳤습니다. 중국산은 가격은 싸지만 제어권을 완전히 보장하지 못합니다. 에너지 인프라에서 제어권을 잃는다는 것은 주권을 잃는 것과 같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마지막 문장을 덧붙였습니다. 러시아에서 배운 교훈이 있습니다. 저렴한 가스는 결국 가장 비싼 대가를 치르게 만듭니다. 투표가 진행되었습니다. FSRU 추가 도입 승인, 한국 조선소 우선 협상 대상 지정, 중국 대안 보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브뤼셀 하늘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우리는 러시아에서 벗어났습니다. 하지만 진짜 질문은 이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진짜로 자유로운가? 그날 저는 답을 찾았습니다. 자유는 특정 국가에서 벗어나는 게 아니라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갖는 것이다. 그리고 FSRU는 우리에게 그 능력을 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보고서 마지막 페이지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에너지 안보는 공급량이 아니라 선택권에서 나온다. 숫자가 계속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확신을 가지고 듣고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6개월 후 유럽의 에너지 지도가 조용히 바뀌고 있었습니다.
독일 브룬스비텔 항구에 두 번째 FSRU가 도착했습니다. 루브민 항구에는 세 번째 FSRU가 정박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유럽 전역에 한국산 FSRU가 하나둘씩 배치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저는 에너지청 통합 모니터링 센터에서 실시간 데이터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독일 전역의 가스 공급망이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파란색 선으로 연결된 파이프라인, 붉은 점으로 표시된 저장시설, 그리고 초록색으로 빛나는 FSRU 거점들, 세 개의 초록색 점이 독일 해안선을 따라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빌헬름스하펜, 브룬스비텔, 루브민, 각각의 점에서 가스 공급선이 뻗어나가 독일 전역을 연결하고 있었습니다. 총 제기화 용량이 급증했습니다. 세 개의 FSRU가 모두 가동되면서 독일은 겨울 최대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수치를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기술팀 책임자가 보고했습니다. 현재 총 제기화 용량은 연간 150억 제곱미터입니다. 겨울 피크 수요 대응 가능 수준입니다. 150억. 불과 1년 전만 해도 50억이었습니다. 3배가 증가한 것입니다. 저는 속으로 계산했습니다. 독일 연간 가스 수요 약 800억 제곱미터. 150억은 그중 약 19%. 여전히 전체를 커버할 수는 없었지만 이것은 중요한 버퍼였습니다. 위기 상황에서 버틸 수 있는 여력이 생긴 것입니다. 저는 보고서를 펼쳤습니다. 제목은 EU 러시아 가스 의존도 감소 추이 분석이었습니다. 첫 페이지에 그래프가 크게 그려져 있었습니다. 하락하는 곡선, 숫자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2022년 40%, 2024년 18%, 2026년 현재 12%. 단 4년 만에 러시아 가스 의존도가 40%에서 12%로 떨어진 것입니다. 40에서 12로 28%포인트 감소. 이것은 단순한 통계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구조 변화였습니다. 저는 그래프를 오래 들여다봤습니다. 2022년 그래프 위쪽 40%라는 숫자 옆에는 작은 주석이 달려 있었습니다. 노르트 스트림 가동 중단 전수치. 그 숫자는 유럽이 러시아에 얼마나 취약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겨울만 되면 우리는 모스크바의 눈치를 봐야 했습니다. 제재를 하면 가스가 끊길까 두려워했습니다. 외교적 압박에 무릎을 꿇어야 했습니다. 정치적 결정을 내릴 때마다 러시아가 가스를 끊으면 어떻게 하지? 라는 질문이 먼저 나왔습니다. 에너지가 외교를 인질로 잡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12%는 달랐습니다. 12%는 러시아가 더 이상 절대적 변수가 아니라는 의미였습니다. 우리는 선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러시아가 협박해도 우리는 버틸 수 있었습니다. 밸브를 잠가도 우리는 대응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가스 가격 변동성 분석 그래프였습니다. 2022년 그래프는 마치 심전도처럼 격렬하게 요동쳤습니다. 러시아의 한마디에 가격이 폭등했고 유럽 경제는 흔들렸습니다. 어느 날은 가격이 50% 급등했고 다음 날은 30% 급락했습니다. 예측 불가능했습니다. 기업들은 계획을 세울 수 없었고 투자는 얼어붙었습니다. 하지만 2026년 그래프는 달랐습니다. 변동폭이 크게 완화되어 있었습니다. 물론 여전히 오르내림은 있었지만 그 폭이 안정적이었습니다. 시장이 안정되고 있었습니다. 공급 다변화가 효과를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러시아 하나에 의존하지 않으니 러시아의 영향력도 줄어들었습니다. 미국, 카타르, 호주, 노르웨이 등 여러 공급원이 생겼고 FSRU는 그 공급원들을 유연하게 연결하는 허브 역할을 했습니다. 한 공급원에서 문제가 생겨도 다른 공급원으로 빠르게 전환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분석 노트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다. 구조 변화다. 펜을 들고 쓰면서 저는 지난 4년을 떠올렸습니다. 2022년 겨울 러시아가 노르트 스트림을 완전히 차단했을 때의 공포, 2023년 대체 공급원을 찾아 헤매던 혼란, 2024년 첫 FSRU가 도착했을 때의 반신반의, 2025년 폭탄을 버텨냈을 때의 안도, 그리고 2026년 지금 구조가 바뀌었다는 확신. 유럽은 지난 수십 년간 러시아 가스에 의존해왔습니다. 노르트 스트림 파이프라인은 유럽과 러시아를 직접 연결했고 그 연결은 곧 종속을 의미했습니다. 파이프라인은 고정되어 있었고 우리는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러시아가 밸브를 잠그면 우리는 속수무책이었습니다. 대안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FSRU는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필요에 따라 위치를 바꿀 수 있었고 공급자를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술적 개선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전략적 패러다임의 전환이었습니다. 고정에서 유동으로, 종속에서 선택으로, 수동에서 능동으로. 그때 새로운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미국과의 LNG 협상에서 태도 변화가 감지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받아들고 읽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몇 달간 미국은 15년 장기 계약을 강하게 요구했습니다. 가격 조건도 까다로웠고 무역 협상과 연계하겠다는 압박도 있었습니다. 전략적 동맹의 책임이라는 표현이 협상 문서 곳곳에 등장했습니다. 동맹이니까 우리 조건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논리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협상 테이블 분위기가 달라졌다는 보고였습니다. 미국 측이 장기 계약 압박을 완화하기 시작했습니다. 15년 계약 요구가 10년으로 조정되었습니다. 가격 협상 조건도 일부 수정되었습니다. 상한선은 여전히 없었지만 분기별 재협상 조항이 추가되었습니다. 공급선 다변화를 EU가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도 공식적으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보고서 마지막 페이지에 미국 협상단 관계자의 비공식 발언이 인용되어 있었습니다. 유럽의 유연성은 인상적입니다. 유연성. 그 단어가 제 머릿속에 각인되었습니다. 우리가 선택지를 가지는 순간 협상의 구조가 바뀐 것입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구걸하는 입장이었습니다. 가스를 팔아주세요. 조건은 받아들이겠습니다. 우리는 을이었고 미국은 갑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좋은 조건을 제시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다른 공급자를 찾겠습니다. 대등한 협상이 가능해진 것입니다. FSRU가 우리에게 준 것은 가스가 아니라 협상력이었습니다. 저는 EU 에너지위원회 회의에서 이 분석을 발표했습니다. 회의실에는 각국 에너지 담당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저는 화면에 그래프를 띄우고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미국이 태도를 바꾼 이유는 우리가 약해져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강해져서입니다. 회의실에서 몇몇 위원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프랑스 대표가 질문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저는 데이터를 가리키며 대답했습니다. 공급선 다변화입니다. FSRU를 통해 우리는 러시아 40%에서 벗어나 미국, 카타르, 호주, 노르웨이 등으로 분산했습니다. 어느 한 공급자가 문제를 일으켜도 우리는 다른 선택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독일 대표가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FSRU는 이동 가능하기 때문에 공급자를 물리적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폴란드 대표가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안전합니까? 저는 신중하게 대답했습니다. 완전히 안전하지는 않습니다. 에너지 안보에 완벽한 안전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제 대응할 수 있습니다. 대응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위기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위기에 대응할 능력이 생긴 것입니다. 러시아가 밸브를 잠가도 우리는 FSRU로 버틸 수 있었습니다. 미국이 가격을 올려도 우리는 다른 공급자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한파가 와도 우리는 재기화 용량을 늘릴 수 있었습니다. 공급이 부족하면 FSRU를 재배치할 수 있었습니다. 네덜란드 대표가 물었습니다. 첫 완전 혹한 주간은 어땠습니까? 저는 보고서를 펼쳤습니다. 지난달 혹한이 일주일간 지속되었습니다. 체감온도 영하 20도였습니다. 하지만 산업 가동은 유지되었고 난방 제한은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공급 차질은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계속했습니다. FSRU 기반 대응 전략은 안정적으로 작동했습니다. 세계 FSRU가 최대 용량으로 가동되었고 AI 시스템이 실시간으로 제기 화량을 조절하면서 압력을 유지했습니다. 이탈리아 대표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놀랍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놀라운 게 아닙니다. 이것이 새로운 표준입니다. 그날 밤 저는 독일 북부 해안을 따라 차를 몰았습니다. 빌헬름스하펜을 지나 브룬스비텔까지 FSRU가 정박한 항구들을 직접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첫 번째 항구에 도착했을 때 해는 이미 저물고 있었습니다. 바다 위에 떠있는 거대한 선박이 석양을 받아 빛나고 있었습니다. 300m가 넘는 선체는 여전히 압도적이었습니다. 제기화 설비에서는 하얀 수증기가 끊임없이 피어올랐습니다. 영하 폐암 62도의 LNG가 기체로 바뀌는 과정이 24시간 멈추지 않고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차에서 내려 항구를 걸었습니다.
한국 기술진 몇 명이 점검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저를 보고 가볍게 인사했지만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의 일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묵묵하고 조용하고 정확했습니다. 두 번째 항구로 이동했습니다. 그곳에도 똑같은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조용히 작동하는 설비, 묵묵히 일하는 기술진, 끊임없이 공급되는 가스. 세 번째 항구까지 모두 확인했습니다. 세 개의 FSRU 모두 안정적으로 가동 중이었습니다. 저는 마지막 항구에서 차를 세우고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파도 소리가 들렸고 차가운 바람이 불었습니다. 하지만 그 바람은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는 이제 대응할 방법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보고서 마지막 문장을 이렇게 적었습니다. 에너지 자율성 회복의 시작. 회복. 그 단어를 쓰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잃었던 무언가를 되찾고 있었습니다. 주권이라고 부를 수도 있고 자율성이라고 부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본질은 같았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한 국가의 밸브에 매달려 있지 않았습니다. 선택할 수 있었고 결정할 수 있었고 대응할 수 있었습니다. 숫자가 말하고 있었습니다. 40%에서 12%로. 그 강역은 단순한 통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유럽이 걸어온 길이었고 앞으로 갈 방향이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진짜 희망을 느꼈습니다. 겨울이 와도 우리는 버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희망은 숫자로 증명되었습니다. 하지만 희망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그해 겨울이 끝나갈 무렵 새로운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미국 전역에 기록적인 한파가 덮쳤습니다. 텍사스에서 뉴욕까지 미국 동부와 남부가 동시에 얼어붙었습니다. 텍사스는 전력망이 마비되었고 뉴욕은 난방 수요가 폭발했습니다. 미국 국내 천연가스 수요가 급증했습니다. 평소보다 35% 이상 증가한 수치였습니다. 미국 에너지부가 긴급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국내 공급 안정을 위해 LNG 수출 제한을 검토한다. 검토. 그 단어는 외교적 수사였습니다. 실제로는 수출을 줄이겠다는 의미였습니다. 시장은 즉각 반응했습니다. 유럽향 LNG 현물 가격이 28% 급등했습니다. 단 하루 만에요. 장기 계약을 맺지 못한 국가들은 공포에 빠졌습니다. 현물 시장에서 가스를 구매해야 하는데 가격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치솟은 것입니다. 그리고 장기 계약을 맺은 국가들에게도 압박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공급사들이 계약 조건 재협상을 요구했습니다. 불가항력 조항을 언급하며 공급량 감축 가능성을 암시했습니다. 워싱턴에서 공식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EU 에너지위원회 앞으로 보내진 외교 문서였습니다. 저는 그 문서를 받아들었습니다. 에너지 안보는 상호 책임입니다. 현재 미국은 전례 없는 한파로 국내 수요 급증에 직면했습니다. 동맹으로서 유럽이 이 어려운 시기를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책임. 그 단어 뒤에 숨은 의미는 명확했습니다. 우리가 어려우니 당신들도 양보하세요. 가격을 올리겠다는 뜻이었습니다. 공급을 줄이겠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받아들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긴급 대책회의에 참석했습니다. 브뤼셀 EU 에너지위원회, 각국 에너지청 담당자들이 모두 소집되었습니다. 회의실 분위기는 무거웠습니다. 스페인 대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미국이 없으면 우리는 버틸 수 없습니다. 현물 가격 28% 급등은 우리 경제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이탈리아 대표가 동조했습니다. 가격 인상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대안이 없습니다. 저는 화면에 표시된 가격 그래프를 바라봤습니다. 급격하게 치솟는 붉은 선, 28% 인상. 이것은 단순한 시장 변동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협상 카드였습니다. 미국은 우리에게 메시지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당신들은 여전히 우리에게 의존하고 있다.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책임이라는 단어는 항상 대가를 요구한다. 동맹이라는 이름 아래 우리는 다시 압박받고 있었습니다. 러시아는 밸브로 협박했고 미국은 가격으로 압박했습니다. 형태만 다를 뿐 본질은 같았습니다. 회의는 길어졌습니다. 카타르와 호주에서 추가 물량을 확보하려는 방안이 논의되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네덜란드 대표가 보고했습니다. 카타르산 LNG를 받을 수 있는 육상 터미널은 이미 포화 상태입니다. 추가 물량을 받으려면 새로운 터미널이 필요합니다. 프랑스 대표가 덧붙였습니다. 새로운 육상 터미널 건설에는 최소 3년이 걸립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시간이 없습니다. 3년.
당장 다음 겨울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에서 3년은 영원과 같았습니다. 기존 파이프라인 구조의 한계도 노출되었습니다. 호주산 LNG는 아시아 시장 중심으로 공급되고 있었고 유럽으로 가져오려면 운송 거리가 길어져 비용이 급증했습니다. 결국 경제성이 없었습니다. 회의실에서 절망감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미국 조건을 받아들여야 하는 건가요? 저는 회의 중간에 자리를 떠났습니다. 답답했습니다. 복도로 나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브뤼셀 하늘은 흐렸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고 데이터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독일 북부 지역의 가스 수요 예측치를 들여다봤습니다. 겨울이 끝나가면서 수요가 점차 감소하고 있었습니다. 2월 말 현재 수요는 피크 대비 약 30% 감소한 상태였습니다. 빌헬름스 하펜 FSRU의 가동률도 낮아지고 있었습니다. 100%에서 70%로 떨어진 상태였습니다. 저는 브룬스비텔과 루브민 데이터도 확인했습니다. 비슷한 패턴이었습니다. 겨울이 끝나가면서 북부 독일의 가스 수요는 전반적으로 감소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지역은 어떨까? 저는 유럽 전역 수요 지도를 열었습니다. 네덜란드, 벨기에, 프랑스 북부, 이 지역들은 여전히 높은 수요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산업 가동률이 높았고 인구 밀도도 높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움직일 수 있다. FSRU는 고정된 터미널이 아니었습니다. 육상 터미널은 한번 지으면 그 자리에 영원히 박혀 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FSRU는 배였습니다. 필요에 따라 위치를 바꿀 수 있었습니다. 독일 북부에서 수요가 줄어든다면 그 FSRU를 다른 지역으로 옮길 수 있었습니다. 네덜란드나 벨기에로, 가스 공급이 부족한 곳으로, 더 나은 가격 조건을 제시하는 곳으로 저는 급하게 재배치 시나리오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빌헬름스 하펜에서 로테르담까지 거리 약 300캐리, FSRU 평균 속도 시속 15노트, 이동 소요 시간 약 스빔시간, 안전 여유 포함하면 2일, 재정박 준비 3일에서 4일, 가스 공급 라인 재연결 일주일, 총 소요 시간 약 2주, 재가동 테스트 추가 일주일, 총 3주면 가능했습니다. 3년이 아니라 3주였습니다. 저는 회의실로 돌아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면서 말했습니다. FSRU를 재배치합시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시선이 저에게 쏠렸습니다. 독일 대표가 물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저는 노트북을 회의실 화면에 연결했습니다. 데이터가 대형 스크린에 띄워졌습니다. 독일 북부는 겨울이 끝나가면서 수요가 30% 감소했습니다. 빌헬름스 하펜 FSRU는 현재 70% 가동률로 운영 중입니다. 하지만 네덜란드와 벨기에는 여전히 높은 수요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도를 가리켰습니다. FSRU 한 척을 로테르담으로 옮기면 전체 공급 균형을 재조정할 수 있습니다. 독일은 남은 두 척으로도 충분히 대응 가능하고 네덜란드는 추가 공급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프랑스 대표가 우려를 표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우리가 독자적으로 움직이면 관계가 악화될 수 있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미국이 가격을 올린다면 우리는 공급선을 재조정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보내는 겁니다. 이것은 협상입니다. 우리가 선택지를 가지고 있다는 걸 보여줘야 합니다. 스페인 대표가 반론했습니다. 하지만 위험하지 않습니까? 미국을 자극하면? 저는 그의 말을 끊었습니다. 자극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권리입니다. FSRU는 우리 자산이고 우리는 필요에 따라 배치할 권리가 있습니다. 회의실에서 찬반 논쟁이 이어졌습니다. 일부는 미국과의 관계 악화를 우려했고 일부는 과감한 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고정된 인프라는 협상 대상이 됩니다. 상대방은 우리가 움직일 수 없다는 걸 알고 압박합니다. 하지만 이동 가능한 자산은 협상 무기입니다. 우리가 언제든 움직일 수 있다는 걸 보여주면 상대방도 함부로 압박할 수 없습니다. 투표가 진행되었습니다. 찬성 18표, 반대 9표, FSRU 재배치 승인. 결정이 내려진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수동적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2주 후 FSRU는 조용히 빌헬름스 하펜 항구를 떠났습니다. 저는 항구에서 그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거대한 선박이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300m가 넘는 선체가 바다 위를 미끄러지듯 나아갔습니다. 제기화 설비는 정지 상태였지만
선박 자체는 살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터그보트 두 척이 FSRU를 에스코트하며 항구를 빠져나갔습니다. 파도를 가르며 나아가는 그 모습은 장엄했습니다. 마치 유럽의 의지를 상징하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한 곳에 묶여 있지 않았습니다. 필요하면 움직일 수 있었고 조건이 바뀌면 대응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 기술진 책임자가 제 옆에 서 있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2주 후 로테르담에서 뵙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 부탁합니다. 그는 미소 지었습니다. 저희는 항상 준비되어 있습니다. 3주 후 FSRU는 로테르담 항구에 재정박했습니다. 재가동 준비가 완료되었고 새로운 공급 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카타르산 LNG를 받기로 한 계약이었습니다. 미국산이 아니었습니다. 미국이 가격을 올렸으니 우리는 다른 선택을 한 것입니다. 시장 반응은 즉각적이었습니다. 유럽 가스 선물 가격이 안정세로 전환되었습니다. 28% 급등했던 가격이 서서히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 만에 15% 하락했고 2주 후에는 급등 전 수준으로 돌아왔습니다. 시장은 메시지를 받아들인 것입니다. 유럽은 대응할 수 있다. 공급 다변화가 실제로 작동하고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그리고 미국 측 태도도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수출 제한 검토는 조용히 철회되었습니다. 공식 발표는 없었지만 에너지부 웹사이트에서 관련 성명이 삭제되었습니다. 장기 계약 조건 재협상 요구도 누그러졌습니다. 미국 공급사들은 다시 협상 테이블로 돌아왔고 이번에는 더 유연한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미국도 깨달은 것입니다. 유럽이 더 이상 한 방향으로만 서 있지 않다는 것을, 압박하면 떠날 수 있다는 것을. 저는 그날 밤 로테르담 항구를 방문했습니다. 재정박한 FSRU가 항구 조명을 받아 빛나고 있었습니다. 제기화 설비가 다시 가동되면서 하얀 수증기가 밤하늘로 피어올랐습니다. 같은 배였지만 다른 항구였습니다. 같은 기술이었지만 다른 공급자였습니다. 그것이 가능했습니다. 저는 바다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러시아는 밸브를 잠갔고 미국은 가격을 올렸다. 하지만 우리는 움직였다. 그것이 차이였습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밸브가 잠기면 추위에 떨어야 했고 가격이 오르면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우리는 대응했습니다. 선택했습니다. 움직였습니다. 저는 항구에서 오래 서 있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었지만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FSRU는 단순한 제기화 설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유럽의 자율성을 상징하는 존재였습니다. 고정된 파이프라인이 굴복을 의미했다면 움직이는 FSRU는 저항을 의미했습니다. 종속이 아니라 독립을, 의존이 아니라 선택을, 수동이 아니라 능동을. 저는 그날 밤 보고서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우리가 가진 건 가스가 아니라 유연성이다. 유연성, 그것이 진짜 힘이었습니다. 자원이 많은 것보다 선택할 수 있는 것이 더 강했습니다. 공급자가 하나인 것보다 여러 선택지를 가진 것이 더 안전했습니다. 고정된 것보다 움직일 수 있는 것이 더 자유로웠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우리에게 그 유연성을 주었습니다. 가스를 판 것이 아니라 선택권을 판 것입니다. 파이프라인을 건설한 것이 아니라 자유를 건설한 것입니다. 저는 확신했습니다. 힘은 자원이 아니라 선택권에서 나온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6개월 후 브뤼셀에서 역사적인 발표가 있었습니다. EU 집행위원회 긴급회의. 주제는 러시아산 LNG 전면 금지 조치였습니다. 회의장은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각국 대표들이 모두 모였고 언론도 대거 참석했습니다. EU 에너지 담당 집행위원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오늘 우리는 중요한 결정을 발표합니다. EU는 러시아산 LNG 수입을 전면 금지합니다. 시행 시점은 내년 1월 1일입니다. 회의장이 웅성거렸습니다. 전면 금지. 불과 2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결정이었습니다. 집행위원이 계속했습니다. 현재 EU의 러시아 가스 의존도는 10%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우리는 대체 공급망을 충분히 확보했습니다. FSRU 기반 공급 체계가 안정적으로 작동하고 있으며 공급 다변화가 성공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몇 퍼센트 이하. 2년 전 40%였던 숫자가 10%로 떨어진 것입니다. 집행위원은 마지막 문장을 또렷하게 발음했습니다. 유럽은 에너지 주권을 회복했습니다. 에너지 주권. 그 단어가 회의장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뒷좌석에 앉아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이 문장을 우리가 쓰게 될 줄은 몰랐다. 불과 2년 전, 저는 새벽 3시에 모스크바와 워싱턴의 문서 사이에서 좌절하고 있었습니다. 러시아는 밸브를 잠그겠다고 했고, 미국은 계약서에 서명하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선택권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우리가 결정했습니다. 러시아 가스를 전면 금지한다고 우리가 선택했습니다. 더 이상 협박에 굴복하지 않겠다고. 발표가 끝난 후 기자들이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러시아의 보복이 두렵지 않습니까? 집행위원이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대체 공급원이 확보되어 있고 인프라가 갖춰져 있습니다. 또 다른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겨울을 버틸 수 있습니까? 버틸 수 있습니다. 지난 겨울이 그것을 증명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저는 복도에서 독일 에너지청 동료를 만났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믿기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 해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우리가 해냈습니다. 그날 오후 미국과의 협상 테이블에서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장기 LNG 구매 계약 재협상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미국 측 협상단이 새로운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15년 계약 요구가 철회되었습니다. 대신 10년 계약이 제한되었고 5년마다 재협상 조항이 포함되었습니다. 가격 조건도 완화되었습니다. 상한선은 여전히 없었지만 분기별 가격 조정 메커니즘이 도입되었습니다. 시장 가격에 따라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다는 의미였습니다. 무역 협상 연계 조항도 삭제되었습니다. 에너지는 에너지로만 협상한다는 원칙이 확립된 것입니다. 미국 협상단 수석이 말했습니다. 유럽의 유연성은 인상적입니다. 우리는 이제 대등한 파트너로서 협상하고 있습니다. 대등한 파트너. 과거에는 우리가 구걸하는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대등했습니다. EU 협상단 수석이 대답했습니다. 미국은 여전히 중요한 공급 파트너입니다. 하지만 유일한 파트너는 아닙니다. 유일하지 않다. 그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저는 협상장 밖에서 그 대화를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한 방향으로만 서 있지 않다. 며칠 후 시장 반응 분석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러시아 가스 금지 발표 이후 유럽 가스 가격은 안정 구간에 진입했습니다. 급등도 급락도 없었습니다. 완만한 변동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시장은 EU의 결정을 신뢰하고 있었습니다. 대체 공급망이 작동한다는 신호를 받아들인 것입니다. 산업계 반응도 긍정적이었습니다. 독일 제조업 지수가 반등했습니다. 에너지 리스크 프리미엄이 감소하면서 기업들의 투자 심리가 회복되었습니다. 공장 가동률이 올라갔고 신규 투자 계획이 발표되었습니다. 한 독일 철강 회사 CEO가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겨울이 두렵지 않습니다. 가스 공급이 안정적이라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확신. 그 단어가 모든 것을 말해 주었습니다. 2주 후 브뤼셀에서 공식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EU 에너지 안보 전략 발표회였습니다. 저도 패널로 참석했습니다. EU 에너지 담당 집행위원, 각국 에너지청 대표들과 함께 단상에 올랐습니다. 기자들이 가득 찬 회의장. 수십 개의 카메라가 우리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질의응답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한 기자가 저를 지목하며 질문했습니다. 슈타이너 박사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유럽 에너지 안보의 결정적 전환점은 무엇이었습니까?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2년간의 여정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새벽 3시의 긴급회의, 모스크바와 워싱턴의 문서, 처음 본 FSRU의 거대한 실루엣, 혹한 속에서도 멈추지 않던 재기화 설비, FSRU 재배치 결정, 그리고 오늘의 이 자리. 저는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고정된 인프라에서 벗어난 순간입니다. 기자가 추가 질문을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계속했습니다. 과거 유럽의 에너지 인프라는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파이프라인은 한번 건설하면 움직일 수 없었고 육상 터미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것은 곧 특정 공급자에 종속된다는 의미였습니다. 저는 화면에 FSRU 사진을 띄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동 가능한 재기화 설비를 확보했습니다. 그 순간 협상 구조가 바뀌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한 곳에 묶여 있지 않았고 공급자를 선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FSRU가 그렇게 중요했습니까?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결정적이었습니다. FSRU는 단순한 설비가 아니라 전략 자산입니다. 이동성은 곧 협상력이고
협상력은 곧 주권입니다. 기자회견이 끝난 후 저는 혼자 브뤼셀 거리를 걸었습니다. 저녁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거리의 상점들은 불을 밝히고 있었고 사람들은 일상을 살고 있었습니다. 따뜻한 카페, 밝은 가로등, 움직이는 차들, 모든 것이 평범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평범함이 얼마나 소중한지. 2년 전 이 평범함은 위협받고 있었습니다. 가스가 끊기면 난방이 멈추고 공장이 멈추고 일상이 무너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안전했습니다. FSRU가 바다 위에서 조용히 작동하고 있었고 가스는 끊임없이 공급되고 있었고 유럽은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호텔 방으로 돌아와 마지막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제목은 에너지 주권 회복 2년간의 여정이었습니다. 저는 키보드를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밸브 하나에 매달려 있지 않다. 러시아의 협박은 통하지 않았다. 미국의 조건은 조정되었다. 유럽은 선택할 수 있게 되었다. 마지막 문장을 쓸 때 저는 오래 생각했습니다. 무엇이 이 변화를 만들었을까? 정치적 결단, 외교적 협상, 경제적 투자? 모두 맞았지만 핵심은 따로 있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기술이 세계 질서를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나는 그때 배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문장을 추가했습니다. 한국. 다음 날 아침 저는 다시 독일로 돌아왔습니다. 빌헬름스하펜 항구를 방문했습니다. 같은 바다, 같은 항구, 그리고 같은 FSRU. 하지만 제 시선은 달랐습니다. 2년 전 저는 그 배를 임시 방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급한 불을 끄기 위한 수단 정도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그 배는 판을 바꿨습니다. 유럽의 에너지 지도를 다시 그렸습니다. 협상의 구조를 전환시켰습니다. 그리고 유럽에 주권을 돌려주었습니다. 저는 선박 측면의 로고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HD 현대조선, Republic of Korea. 한국. 저는 그 이름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2년 전만 해도 저는 한국을 잘 몰랐습니다. 조선 강국 정도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배를 만드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은 유럽에 선택권을 준 나라였습니다. 자유를 되찾게 해준 나라였습니다. 주권을 회복하도록 도운 나라였습니다. 저는 항구를 떠나면서 마지막으로 FSRU를 돌아봤습니다. 제기화 설비에서 하얀 수증기가 여전히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조용하고 묵묵하고 멈추지 않고 그것이 힘이었습니다.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바다 위 어딘가에서 FSRU가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조용히 묵묵히 멈추지 않고 유럽의 겨울을 지키며 미래를 준비하며 그리고 그 배 위에는 이렇게 적혀 있을 것입니다. Made in Korea.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럽이 에너지 주권을 되찾는 과정에서 한국의 기술이 결정적 역할을 했다는 사실 놀랍지 않으신가요? 자원 없는 나라가 기술로 세계를 바꿀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힘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더욱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해외 감동 사연을 소개해드리는 스페셜 코리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